네, 안녕하세요.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시죠? 이제 중반을 넘어서 우리가 종반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다가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9장 인구 가족 계획 들어가도록 하죠. 인구. 우리가 먼저 인구 개념 보세요. 인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일정 시간, 일정 기간 안에 우리 거주하는 인간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구, 즉 population이라는 개념 안에는 시간 개념이 일단 들어가 있죠. 어느 기간 또는 어느 시점,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구 집단,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인구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인구는 크게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이론적 인구가 있고, 우리가 실제 조사에서 나오는 인구, 우리가 귀속 인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귀속 인구. 그래서 이론적 인구와 귀속 인구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들 이론적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에만 등장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요 이론적 인구가 문제로 많이 다뤄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귀속 인구, 여러분들 실제 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상의 인구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특징을 알아야지 이거를 적용해서 실제 인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이론적 인구가 사실은 문제로 더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귀속 인구는 이러한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조사했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종류로 분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에 이론상 인구, 우리 이론에만 등장하는 인구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론상 인구에는 폐쇄 인구, 안정 인구, 뭐 정지 인구,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준안정 인구, 적정 인구, 뭐 이런 인구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폐쇄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전입점출이 없는 인구예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없는 인구를 우리가 폐쇄 인구, 결국은 출생 사망에 의해서만 인구 변동이 일어나는 인구를 우리가 폐쇄 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폐쇄 인구는 이론상에만 등장하는 거지 실제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건 개방 인구고요. 이론상에 등장하는 게 폐쇄 인구입니다. 그럼 폐쇄 인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우리가 출생 사망에 의해서만 결국은 인구가 변동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다면 성비가 일정한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폐쇄 인구는 그런 거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정 인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안정 인구는 연령별 사망률과 연령별 출생률이 변함이 없이 늘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구를 안정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률과 출생률이 일정한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구 구조로 보자면은 구조가 바뀌지 않고, 즉 분포가 바뀌지 않고 인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인구를 안정 인구라고 그러는 거고요. 안정 인구 옆에다가 준안정 이렇게 쓰세요. 준안정. 여러분들 안정인구 앞에 준자가 붙으면은 사망률, 출생률이 늘 일정하게 구제되면 안정인구라고 그러는 거고요. 출생률, 사망률 중에서 출생률만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우리가 준안정이라고 합니다. 준안정 인구도 이론상에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는 출생률, 사망률이 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출생률, 사망률이 일정하면은 안정, 그 중에서 출생률만 일정하게 고정되면은 준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지 인구. 여러분 정지 인구니까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인구 증감이 없는 인구를 우리가 정지 인구라고 합니다. 증가율이 제로인 거죠. 예, 출생률, 사망률이 똑같은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지인구하고 안정인구하고 혼동되면 안 되겠죠. 출생률, 사망률이 일정해서 인구 분포가 구정돼 있다. 안정. 출생률, 사망률이 똑같아서 인구 규모의 변화가 없다. 이거를 정지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적정 인구라는 개념도 이론상에 등장하는 인구예요. 여러분들 캐넌이라는 사람 제시했는데 삶의 질을 가장 이상적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인구 수준을 적정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인구도 우리 이론상에만 등장하는 인구예요. 이 적정 인구가 어느 정도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딱 제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의 인구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귀속별 인구. 여러분들 귀속별 인구는 우리가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가에 따라서 실제 조사한 인구를 귀속별 인구라고 합니다. 귀속별 인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인구, 상주 인구, 뭐 교육별 인구, 결혼별 인구, 뭐 그 밖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나왔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시고 귀속 인구는 아직까지 문제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다뤄진다면 한 2가지 정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기숙 인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현재 인구라는 개념이 있고 요 상주 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현재 인구, 상주 인구 요 개념을 좀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재 인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 또는 어느 기간에 있어서 실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인구를 현재 인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인구 조사할 때 현재 인구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주지하고는 관계없이 실제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조사하면 현재 인구 조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주 인구 요거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부라던가 호적기록부라던가 이런 기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상주인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면 상주인구라고 합니다. 인구 조사할 때 이 현재 인구 조사할 수도 있고 상주인구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인구하고 상주인구가 늘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인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늘 똑같지는 않겠죠.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은 이 차이가 클 거고 인구 이동이 많지 않으면은 차이가 적겠죠. 그래서 농어촌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현재 인구하고 상주 인구가 격차가 좀 큰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의 분류, 인구의 분류 요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인구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영국의 경제학자인 멜더스. 네, 멜더스. 영국식 발음은 우리가 말사스라고 그러고요. 미국식 발음은 멜더스.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멜더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인구 이론이 있고 이 멜더스 이론을 반대하면서 등장한 우리 인구 이론이 멜더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멜더스 이론하고 신멜더스 이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비교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멜더스다 이렇게 알아주셔도 되죠. 여러분들 이 멜더스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인구론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인구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보다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뭐 기아 상태로 사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멜더스라는 학자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수준을 식량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더라는 거예요. 낮춰야지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우리 인구 억제책이 뭐냐면 인위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억제법이 도덕적 억제법, 윤리적 억제법입니다. 자연적인 억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덕적 우리가 억제법을 우리가 제시했어요. 도덕적으로 뭐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자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억제할 우리의 식량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가 결혼 시기를 늦추자는 거죠. 10,000원. 우리가 이 당시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좀 더 많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시기를 경제활동하는 시기로 좀 늦춰보자. 10,000원.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금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구를 식량 수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멜더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멜더스, 요 비교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신멜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멜더스 이론을 오랫동안 적용했더니 만원이라던가 우리가 금융 이런 것들을 강조했더니 오히려 사회 문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파생됐답니다. 우리가 매음이나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 신멜더스 주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더스 이론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요 도덕적 억제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신멜더스 주의는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은 멜더스 이론과 공통점입니다.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인구를 억제하는 방법의 효과적인 것이 도덕적 억제법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억제하는 게 효과도 높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신멜더스 주의가 제시한 인구 억제법이 뭐냐면 우리가 인공적인 인위적인 억제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피임법 같은 것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임법을 통해서 인위적인 피임법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 학자가 우리 학자들을 신멜더스주의라고 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플레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것. 공통점은 인구는 조절해야 된다. 차이점은 인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정 인구론. 이거는 우리 뭐 할 때 잠깐 제가 얘기했었냐면 이론적 인구 했을 때 얘기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론적 인구 중에 하나가 적정 인구, 적도 인구라고도 그럽니다. 적도 인구라고 그래서 캐넌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우리가 삶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인구 수준, 즉 1인당 실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구를 적정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정 인구도 우리가 요 이론적 인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적 인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인구 전환 이론에서 나왔는데, 우리 인구 이행론이라고 보통 불러요. 인구 이행론, 또는 인구 이행론이 아니라, 요거는 좀 바꿔주세요. 인구 이행론이 아니라, 인구 성장론이라고 바꿔주세요. 인구 성장론. 왜냐하면, 인구 이행론하고 성장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인구 이행론이 아니고요. 인구 성장론이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인구 이행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행론이 있고 인구 성장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장론. 이건 노스테스테인이 제시했고 이거는 블래커가 제시했고요. 그래서 인구 이행론과 성장론 이렇게는 우리 멜더스하고 신멜더스의 공통점은 인구는 조절돼야 된다.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에 비해서 인구 이행론과 인구 성장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은 뭐냐면 멜더스나 신멜더스에서 제시한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는 걸 가정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행론과 성장론은 인구는 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는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요 인구 이행론에서는 우리가 인구가 변화되는데 3단계를 통해서 변화된다. 이게 이행론이고요. 5단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게 인구 성장론이에요. 그래서 이행론과 성장론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요 인구 성장론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인구 이행론은 어디 빈 공간에다가 우리 메모해 둡니다. 메모해 두시는데 요 인구 이행론은 3단계로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둘 다 인구는 변화한다. 인구는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건 공통점인데 요거 3단계로 설명한다 그랬죠. 1기, 2기, 3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1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발전 후진국. 여러분들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많이 낳고요. 여성이 사회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낳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사망도 많이 돼요. 다산다사. 그래서 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적 성장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는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나라. 우리 개발도상국 또는 산업화 초기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는
여성은 아직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출산율은 높고요.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건강 수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망은 좀 줄어요. 다산, 소사. 여러분들 많이 낳고 적게 죽으니까 인구가 막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과도기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과도기적 성장. 그래서 과도기적 성장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 3기는 우리가 선진 국가들이 여기 속해요. 선진국이 되면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되면서 출산율을 이제 조절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소삼, 그 다음에 사망률이 최저에 이릅니다. 소사. 그래서 오히려 요 3단계가 되면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 단계예요. 감소. 그래서 멜더스하고 신멜더스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걸 가정했지만 이 인구 이행론과 성장론은 인구는 다 모든 나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증가할 것이 잠재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많이 실제로 증가하는 나라도 있고 감소하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나라는 이 2단계에 있는 나라가 증가하는 거지 모든 나라가 증가하진 않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인구 이행론이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인구 성장론입니다. 둘 다 문제에서 우리 출제되고 있어요. 둘 다 출제되는데 이게 더 많이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인구 변화 단계를 설명할 때 이행론보다 성장론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인구가 변화한다,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요건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5단계는 우리 교재에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높은 거예요. 둘 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단계가 우리가 고위정지, 출생률 사망률이 다 높아서 그 인구가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고위정지기라고 하는 거고요. 후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있는 나라들, 이런 경우는 출산율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확장기라고 하는 거고요. 초기 확장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속하는데 여기에 현상이 우리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좋은 핵가족 형태의 경향, 우리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우리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출산율은 이제 사망률은 최저가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증가율이 이제 서서히 줄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후기 확장기라고 합니다. 증가되긴 하는데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초기 확장. 인구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후기 확장인 거예요. 이렇게 공통점은 인구 증가인 거죠.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망률도 최저, 출생률도 최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 사망률이 다 낮아서 인구가 다시 정지됩니다. 요거를 저위 정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기. 그래서 요것도 정지죠. 여러분들 고위정지기, 저위정지기. 일단 이렇게 공통점은 정지죠. 인구가 정지. 근데 요거는 출생률, 사망률이 다 높아서 정지, 저위정지기는 출생, 사망이 다 낮아서 정지되는 형태예요. 여러분들 그 블래커가 요 인구 성장론을 제시할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여기로 분류했다고 그래요. 후기 확장기로 분류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저위정지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선진국의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진국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생률, 사망률이 다 낮은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감퇴하더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감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퇴기. 그래서 인구 성장론은 인구의 변화 단계를 5단계로 설명했는데 요렇게는 정지, 2, 3단계가 증가,
5단계는 오히려 감소하더라는 것. 결국은 인구는 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정지돼 있고 어떤 나라는 증가하고 어떤 나라는 감소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더스나 신멜더스는 인구는 모든 나라가 다 증가하기 때문에 억제해야 된다는 걸 가정했다면 인구 변화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모든 나라가 인구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서는 억제가 필요한 거고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다 나오는 거예요. 멜더스, 신멜더스 비교. 인구 행론과 성장론 비교하시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 통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인구 통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인구 조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조사를 통해서 통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 통계 또는 인구조사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인구조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 교재에 나왔듯이 정태조사가 있고요. 동태조사. 여기서는 움직일 동이죠. 동태조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태조사가 있고 동태조사가 있는데 정태조사는 인구조사 중에서도 시점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조사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에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인구의 어떤 특정 순간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뭘 파악하기 위해서 하냐면 인구의 크기, 즉 규모라던가 구성, 구조라던가 성격,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인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인구의 규모, 구성, 특성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 이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소개가 되긴 했지만 이 정태조사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인구조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대상자에게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직접 가가호 방문해서 조사한다던가 뭐 기록부를 통해서 직접 조사한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조사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 직접 가가호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록지를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간접조사. 요거를 1차라고도 하고 요거를 2차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 간접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태조사면 어느 시점에서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이 우리가 언제냐에 따라서도 분류합니다. 만약에 연초 인구조사다. 이렇게 우리가 연초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을 기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연항 인구조사다. 요거는 연중앙이니까 7월 1일 기해서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말 인구조사. 요거는 12월 31일을 기해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 연말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태조사하는 방법을 시점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연초, 연항, 연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로도 분류할 수 있냐면 대상자 수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구조사,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랬을 때를 전수조사라고 그러는 거고 전체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표본만 뽑아서 우리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면은 표본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본조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태조사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우리가 조사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시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대상자 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는 것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태조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동태조사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이 정태조사가 시점조사라면 동태조사는 움직임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점에서는 움직임을 볼 수 없겠죠. 일정 기간에 인구의 늘어나고 줄어들고 인구 증감, 즉 인구 변동인 거죠. 인구 증감 변동을 조사하는 것을 동태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태조사는 일정 기간에 인구가 얼마나 증감됐는가, 즉 변동됐는가 이걸 조사하는 것을 동태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태조사는 여러분들 직접조사, 간접조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직접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동태조사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조사하잖아요.
인구를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관찰하면서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동태조사는 이걸로만 가능한 거예요. 간접조사. 즉 기록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의무화된 신고자료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태조사에 이용되는 자료가 뭐냐? 여러분들 자연적인 증감을 보기 위해서 이용되는 이것이 출생하고 사망입니다. 출생 신고 건수, 사망 신고 건수, 자연 증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증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입과 출이 되는 거예요. 전입과 전출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이동했구나, 사회적으로 이동했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임 증감, 우리가 혼인의 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결혼과 이혼, 결혼 신고 건수, 이혼 신고 건수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죠. 그 밖에도 해외에서 유입됐는가, 유출됐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태조사할 때 이용되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 동태조사 일정 기간 동안의 인구의 증감을 보는 이 동태조사 자료원으로는 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 아주 중요한 자료죠. 6대 자료. 우리가 4가지는 요거예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변동되는데 가장 결정 요인은 출생,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 신고 건수, 사망 신고 건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태조사는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간접 기록지, 의무화된 신고 건수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통계 집약이 잘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자료가 적어요. 그래서 통계의 정확도가 높은 반면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안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자료 또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과는 이 동태 통계 자료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더라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문제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어디로 가냐면 생정통계로 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 동태통계자료원에서 중요한 6가지가 뭐라 그러냐면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뭐냐. 여러분들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가장 결정 요인이 출생과 사망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정통계 이렇게 나온 것이 결국은 인구의 증감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출생과 사망 지표에 대한 통계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 통계 지표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저 앞에 모자보건 할 때 이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출생 지표 모자보건에 나와 있는 통계 지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 지표 이것도 우리 어디서 했냐면 저 앞에 질병관리 부분에서 사망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망 지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미 다뤄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 사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사망률도 있고 표준화 사망률도 있고 특수 사망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층을 쭉 연령대로 나눴을 때 영아 사망, 신생아 사망, 초생아 사망, 뭐 모성 사망 뭐 등등등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 사망 지표 중에 우리가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사망 지표 보도록 합시다. 예, 먼저 표준화 사망률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표준화 사망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통계를 요약 정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프로포션으로 요약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트로 요약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티오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레이트입니다. 무슨 율 이렇게 번역을 하죠. 레이트로 요약 정리하는 건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중에서 사건 수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레이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레이트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레이트 종류는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조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특수율이라고 그럽니다. 특수율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 조율은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집단 전체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 구조가 다르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은 인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조율을 우리가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인구 구조가 다르다. 이럴 때는 인구 구조의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 구조를 표준화시켜서 보는 조율을 우리가 표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의 종류는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율, 일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율, 그 다음에 조율을 표준화한 것이 표준화율인 거예요. 이 표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조율을 통해서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인구 구조가 다를 때, 즉 성별 구조나 연령별 구조가 다른 지역을 사망 자료를 비교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의 편차를 줄이면서 비교하는 값을 표준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재에 거기 나와 있죠. 표준화율. 인구 구조가 다를 때 우리가 두 집단의 사망 수준을 비교할 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표준화율인데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어디 쓰세요. 직접 표준화율이라는 게 있고요. 간접 표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표준화율. 그래서 요 직접 표준화율은 우리가 어떨 때 이용하는 거냐면 비교하려고 하는 집단의 조율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연령별 사망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령별 우리 비교하려고 하는 집단의 연령별 사망률에 관한 자료가 다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령별 사망률을 이용해서 표준화율을 구하도록 돼 있는 공식이 직접 표준화 공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화율을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고요. 이 간접 표준화율, 간접 표준화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식은 우리가 연령별 사망률을 모를 때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율은 조율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인구구조가 다를 때 인구구조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표준화율을 구하게 되는데 연령별 사망률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직접 표준화 공식, 없을 때 이용하는 공식이 우리가 간접 표준화 공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사망 자료 중에서 비례 사망률과 비례 사망 지수라는 게 있죠. 이거 우리 어디서 했냐면 저 앞에 질병 관리할 때 우리가 비례 사망률 PMR, 그다음에 약자로, 그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약어로 PMI라고 그러죠. 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요 PMR, 비례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 중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특정 원인 그랬는데 특정 질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더 정확한 용어로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수의 비율을 보는 값을 비례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 중에 어떤 질병으로 몇 프로가 사망했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 앞에 질병 관리할 때 봤죠. 1위가 우리나라 비례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2위가 2012년 통계치로 근거하자면 심장질환, 3위가 심혈관,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4위가 자살, 5위가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 사망률은 전체 사망 중에서 어떤 질병으로 몇 %가 사망했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PMI라고 하는 것은 총 사망자 중에서도 50세 넘어서 사망한 사람이 몇 프로를 차지했는가 이걸 나타나는데 비례 사망 지수가 높을수록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종합적인 건강수준이 높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PMI 값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고 낮게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사망자의 대부분이 50세 넘어서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사업의 비중이 노인의 보건사업 비중이 높을 것이고 우리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보건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PMI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50세 이하의 사망이 높은 거예요. 50세 이상의 사망이 낮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보건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50세 이하의 사망 수준이 높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 대상이 모자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대책이 시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R과 PMI 우리 질병 관리에서 다뤘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생명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생명표라는 것은 원래 보건통계에서 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에서 구하기 시작한 값입니다. 값인데
요 생명표는 인구의 생명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는 값이거든요. 요 생명표,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해서 인구 집단의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값이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6가지가 우리 교재 다 쓰여져 있지는 않는데 우리 생존수라는 게 있고 사망수라는 게 있고 생존율, 사망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아니라 평균 여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평균 여명과 사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존수라는 것은 연령별 사망률을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연령까지 몇 명이 생존할 것인가 숫자 써준 값, 사망수는 거꾸로 몇 세까지 몇 명이 사망할 것인가 사망수 써준 값, 생존율은 생존 확률 써준 거고 사망률은 사망 확률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느 특정 연령에서 사망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 때 사망할 확률, 2세 때 사망할 확률, 그 연령대 사망할 확률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아니라 평균 여명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생명표라는 것이 인구 집단의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평균 여명, 즉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그래요. 기대 수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향후 남아있는 수명을 써준 겁니다. 0세 아이가 남아있는 수명 몇 살, 1세 아이가 남아있는 수명 몇 살, 이렇게 쭉 써준 값을 평균 여명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평균 여명 중에서도 0세의 평균 여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집단 전체를 나타내려면 평균 여명이어야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은 0세의 평균 여명만 평균 수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표라는 건 그런 거다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구 구조. 여러분들 우리 앞에 그 인구 조사할 때 정태 조사가 있고 동태 조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생 사망에 대한 걸 봤는데 출생 사망은 이 동태 조사 우리 동태 지표와 관련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구 구조, 요거는 정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값입니다. 우리 정태조사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인구의 규모라던가 구조라던가 특성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정태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인구 구조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건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구 구조가 성별 구조하고 연령별 구조예요. 성별 구조, 우리 연령별 구조가 이용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성별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보건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성별 구조와 연령별 구조예요. 연령별 구조입니다. 구조. 이것이 주로 이용된다는 거죠. 성별 구조를 이용하기 위한 값이 성비라는 거고요. 이 연령별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용되는 게 우리가 부양비라는 것. 연령 중에서 생산인구하고 비생산인구를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 부양비.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라는 게 있죠. 인구구조형. 인구구조 유형. 인구구조 유형이라는 게 있죠. 인구구조 유형 5대 유형이 있거든요. 이게 연령별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용되는 거야. 먼저 성별 구조, 성비. 우리가 성비를 보자면 우리가 성비라는 것은 남성하고 여성의 비를 본 거잖아요. 우리가 요 성비는 요 레이티오입니다. 요 기준이 되는 값이 여자수, 관찰값이 되는 게 남자수예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값이거든요. 읽을 때는 여자 100에 대한 남자수다 이렇게 읽습니다. 예, 여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수가 몇 명 되는가 이걸 구한 값을 우리가 성비라고 그러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태아 성비가 1차, 출생 성비가 2차, 우리가 현재 인구의 성비를 3차라고 그럽니다. 자연적인 이치에 근거하자면 1차, 2차는 우리가 100을 넘어가면 남자수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남자수가 늘 많도록 자연적으로 우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져 있고 현재 성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든 연령층의 사망률이 남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시 성비에 비해서 현재 성비는 남자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혼정년기 이전에는 성비가 100보다 높고 결혼정년기에는 100 정도 됐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00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총합하면은 현재 인구의 성분은 100이거나 100이 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교재에 쓰여져 있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성비일성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체로 이렇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3차 성비는 100이거나 100이 좀 안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1이 넘습니다. 그래서 남성 수가 여성 수보다 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러냐면 인구 문제 중에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연령별 구조로 갑시다. 여러분들 연령별 구조는 요 부양비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인구 구조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다 연령별 구조를 보기 위한 값이에요. 그 중에서 이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 인구하고 비생산 인구의 생산 연령층의 인구하고 비생산 연령층의 인구의 구성을 보기 위한 값입니다. 요 부양비는 4가지 종류거든요. 4가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총부양, 유년부양, 그다음에 노년부양, 노령화 지수 이렇게 분류합니다. 총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비경제활동 인구. 여러분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에서 취업 최저 연령이 15세에서 노인이 되기 바로 전까지 64세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비생산 인구는 유년 인구하고 노년 인구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감소세예요. 총부양비. 왜 그러냐면 유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 인구보다 유년 인구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유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총부양비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추세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유년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유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유년 인구도 줄잖아요. 유년 인구가 좀 더 빨리 줄고 있어요. 그래서 유년부양비는 감소세라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생산인구수 분의 노인인구죠. 노인에 대한 기준이 지금 현재는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세, 노년인구는 증가세잖아요. 그래서 노년부양비 증가 추세에 있다더라는 거고. 네, 노령화 지수. 이거 분자 분모 잘 알으셔야 돼요. 노령화 지수는 분모가 유년인구, 분자가 노년인구입니다. 유년인구하고 노년인구 둘을 비교해 본 값을 노령화 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년인구 감소, 노년인구 증가세잖아요. 이 4가지 부양비 종류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별 구조 살펴봤고 연령별 구조 중에 이 부양비에 대한 얘기까지 했죠. 많이 다뤄집니다. 여러분들 그 포인트 박스 안에 고령화 사회 분류해서 놨는데 이거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구조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인구구조 유형. 예, 이번 시간 인구구조 유형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구구조 유형은 이 부양비보다 훨씬 먼저 개발된 연령별 구조예요. 70년대 이전에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구조 유형 중에 피라미드 종형 항아리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셔서 국가 형태 이렇게 쓰시고 별령하고 효령은 묶어서 지역 형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인구구조 유형은 5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피라미드 종형 항아리 같은 경우는 연령별 구조 중에서 어떤 연령의 구조를 본 값이냐면 0세에서 14세 인구, 우리 유년 인구라고 그러죠. 하고 50세 이상 인구. 여러분들 이게 70년대 이전에 개발된 연령별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는 노년의 기준이 50세였어요. 지금은 65세지만.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연령을 50세라고 본 거예요. 지금하고 잘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50세 이상 인구하고 구성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유년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보다 2배가 넘으면은 밑이 넓고 위가 좁습니다. 즉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도 높고 이런 다산다사 형태에서 볼 수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서 볼 수 있고 후진국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예, 요게 피라미드요. 이런 나라는 유년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종형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은 피라미드에 비해서 밑이 좁아지고 위가 넓어졌잖아요.
예, 요거는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딱 2배가 되는 형태입니다. 피라미드에 비해서 출생은 떨어졌고 사망도 떨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소산소사형, 선진국가 형태면서 인구 정지형, 우리가 이상형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형태다는 거죠. 그러면 피라미드에 비해서 어떤 인구가 많아지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지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형. 항아리형은 종형보다 밑이 더 좁아졌어요. 더 좁아졌고 위가 더 넓어졌죠. 그래서 사망률이 더 낮아지고 출생률도 더 낮아졌는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인구가 줍니다. 감퇴요. 우리 선진국의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고 유년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가 안 되는 형태예요. 생산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는 국가 형태. 별형하고 호류형은 우리 지역 형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인구, 즉 이 당시의 생산 인구는 15세에서 49세입니다. 이 생산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으면 허리가 뚱뚱해져요. 그래서 별형이라고 그러고요. 생산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시형, 인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유입형이라고 그러죠. 호류형 같은 경우에는 별형의 반대예요. 기타형, 표지박형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전체 인구의 생산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되는 형. 생산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볼 수 있겠죠. 이건 농촌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농촌형.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출형이라고 들읍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아주 낮겠죠.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